안녕하십니까. 일상남입니다. 오늘은 민간경비론 2강 외국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배우겠습니다. 템포가 너무 느렸어서 오늘부터 조금만 더 빠르게 템포를 올리도록 할게요. 1절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왜 우리가 이걸 배울까요? 네, 모든 학문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역사적 과정을 배우더라고요. 이 도움이 되긴 돼요. 역사적 배경을 배우면은 공부를 하는데 이념 정리에 있어, 개념 정리에 있어서 더 와닿을 때가 조금씩 있어요. 예. 그래도 역사 자체만 배우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 시험에 나오는 개념만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민간 경비의 역사적 발전. 자, 고대 민간 경비에서 앞절에서 말했듯이 생명 재산 보호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루어지던 개념이에요. 때문에 공경비보다 민간 경비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자, 고대 시대 구분 같은 경우에는 원시 시대, 함무라비 바빌론 시대, 또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등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네. 고대 원시 시대 이때는 경비 활동이 있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있었니? 절벽의 동굴이나 사다리 이런 데서 살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고대 문서나 자료들이 있고 뭐 벽화나 아니면은 뭐 옛날 갑골 문자 이런 거 보면은 지키는 자, 나이트 워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나 때문에 재산 생명을 보호하였음을 알 수 있죠. 함무라비 시대가 좀 중요해요. 바빌론 시대라고도 하고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고, 자, 함무라비 왕이 법령을 만들죠. 함무라비 법. 좀 유명한 법이죠. 이 법에서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형의 처벌을 규정했다고 해요. 피를 나게 하면 너도 피를 나게 해야 돼. 뭐 이런 법이죠. 또 국가 차원의 경비와 개인 차원의 경비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했대요. 자, 왜냐? 정부가 법 집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동해 보복형 처벌 규정을 했으니 이 규정을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앞전 강의에서 공경비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했죠. 때문에 국가 차원의 경비와 개인 차원의 경비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다. 자경단 한번 아시면 되고, 이게 중요하죠. 국가별 민간 경비제도. 등장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이 주로 등장해요. 네, 시작할게요. 자, 영국 민간 경비는 일단 순서대로 가요. 저도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순서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로는 교환 제도라고 있어요. 네, 제가 편의상 고함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부분이고, 범죄자나 아니면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시민에게.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체포 못하면은 왕이 직접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요. 한마디로 공동 책임 제도죠. 관련자 모두를 벌금을 매기니까. 자, 사이어 리브는 군인이자 재판관, 보안관 제도로 발전하게 된 제도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사이어 리브. 레지스텐리법.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 5번에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되게 혼돈 되게 하는 사람이고, 둘이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헷갈리는데, 레지스 헨리법은 평화로운 헨리의 법, 헨리의 통치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헨리 국왕 1세가 이제 범죄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개념을 했고, 국왕에 대한 도전이므로 국왕이 중앙 집권적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국왕에게 재판권이 부여됐대요. 자, 또 헨리가 말하기를 경찰은 사립 경찰이 아닌 국민의 공복이라는 개념을 확립했어요. 그래서 이 3번에서 주의할 점은 국가적 치안 개념과 또 공경비, 국민의 공복으로의 개념을 확립한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아, 이것도 있네요. 중죄와 경죄의 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죄와 경죄의 구분. 윈체스터법. 이거는 총 이름 중에 윈체스터라는 총이 있잖아요. 그걸 좀 연상하시고, 핵심은 15세에서 60세 미만 남자에게 무기 비치를 의무화했대요.
뭐 총이 아니더라도 뭐 곡괭이가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나중에 가면은 윈체스터법에서 에드워드 1세가 개방이 나오는데 이게 다 헷갈려요. 국왕 1세도 헷갈리고 헨리 필딩도 헷갈리고 또 미국에 가면 또 누구지? 핑커톤도 헷갈리고 사람 이름을 좀 중점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헨리 필딩 하면은 바로 떠오르셔야 될 게 보우가의 경찰대, 보우가의 주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보우가 경찰대란 도보 경찰대, 기마 경찰대 뭐 이런 경비 조직이 있고 이게 처음에는 민간 경비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로버트 필이 수도 경찰법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경찰로 국가 경찰의 이제 체계를 잡는 사이에 이 민간 경비 조직이 수도 경찰에 흡수가 됐죠. 그러니까 시작은 민간 경비였으나 이게 공경찰의 모태가 돼준 형식이죠. 그 다음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비 체계의 발달이 있었고 로버트 필경은 1829년 얘는 연도를 좀 외워야 돼요. 예, 1829년에 수도경찰법을 제출. 이 수도경찰법이 무엇이냐? 공경비를 만드는 법.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문이 중요해요. 이 문구가 경찰은 지방 정부의 봉급을 받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저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고.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나왔어요. 나이트 워치. 이 와치맨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예, 도망노예 송환법 찰스턴 시경비대. 이 미국이 흑인 노예나 옛날에 뭐 사탕수수 때문에 노예를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망 못 치게끔 찰스턴 시에서 그 경비대를 만들었대요. 네. 서부 개척 시대. 자, 이게 왜 순서대로 가는지 말해줄게요. 예. 농사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농사를 계속 대주주들이 확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척박한 땅까지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척박한 땅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너머에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부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서부 영화하는 시대의 등장이죠. 그 서부 시대에서는 이제 지나고 뭐 광활한 사막지대를 지나고 나니 금강을 찾은 게 메리트 핵심이에요. 이 금강을 찾았는데 어떻게 운반을 해야겠어요? 대규모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철도로 운반을 해야죠. 그리고 이 철도가 대규모로 운반을 하니까 이 철도만 뺐으면 또 돈을 많이 벌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도 경비라는 게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핑커톤 흥신소. 1850년 연도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영국 이민자 핑커톤, 앨런 핑커톤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국가탐정회사, 이름이 국가탐정회사인데 시작은 사설회사였어요. 해서 위조 지폐 사범 검거에 공헌을 하여 정부에서 부보안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에 영향을 미쳤고 위조 지폐 사법을 검거한 만큼 또 링컨 대통령의 경호를 남북 전쟁 시에 맡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구는 이거죠. 민간 경비였는데 핑커톤이라는 분은 경찰과 민간 경비업체의 바람직한 예를 보여준 선례죠, 선례. 자, 이분이랑 누가 헷갈릴까요? 핑커톤이랑 헨리 필딩이랑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필딩 이렇게 외워서 잘 모르겠는데 헨리 필딩이랑 조금씩 문제를 섞어서 낼 때가 있었어요. 에드윈 홈즈는 홈즈 방호회사를 설립했다. 뭐 중앙 감시 방식의 경보 서비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 감시 방식 경보 서비스 사업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를 관제실에서 감시를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감시를 하고 발생하면은 진압을 한다기보다는 경보를 막 울린다 생각했어요.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실에다가 옛날에 저희 군대 가면은 실에다가 방울을 배달아서 청음 장비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그거를 흔들면은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조금 많이 쓴 회사 같다라는 느낌으로 했죠.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후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 방지에 힘썼고, 세계 대전 시에는 전쟁 상태니까 당연히 군수 보호에 힘써야겠죠. 군수품. 자, 은행보호법 중요해요. 20세기 중엽에 은행보호법을 제정했고, 기계 경비가 발전합니다. 전기 시스템의 금고나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자, 9.11 테러가 핵심이죠. 저희 경비업법, 특수경비나 청원경찰이 있어서 9.11 테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이 부분 이슈가 됐었고, 자, 테러와 같은 위급 상황으로 저희도 뭐 특수경비나 국가 중요시설이 개최되고, 미국에서 이게 몇 천조 단위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고요. 때문에 민간 경비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여담으로 9.11 테러 때문에 미국이 그 중동에 압박을 더했고, 뭐 중동 석유나 이런 거 보면은 원유 전쟁이 또 심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안 퍼요. 미국 회사가 그거를 다 원유를 퍼서 팔고 막 하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설을 테러하겠죠. 그 시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경비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그거를 도와주면은 수익자 부담 이론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저희 한국도 해외 공사나 해외 공단 이런데 뭐 대규모 현대 기아 등 업체들이 한국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견식으로. 자, 러셀 콜링. 이 사람은 자격증 제도를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실제로 이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CPP 제대로. 자, 문제 풀러 가볼게요. 역사적으로 민간 경비 개념이 공경비 개념보다 앞선다. 틀린 말이죠. 잡음이 좀 있었네요. 자, 다시 갈게요. 좀 쉬운 말들이고 헷갈릴 만한 게 뭐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죠. 함무라비 시대에는 민간 경비와 공경비를 개인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였다. 틀린 말이죠. 확연히 분리했죠. 분리. 함무라비 국왕이 이제 동해 보법형 법적으로 이제 공경비를 제정함으로써 민간 경비와 공경비를 확연히 구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규환 제도는 범죄자를 보면은 소리를 지르도록 시민에게 의무를 부담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영국의 헨리 필딩은 범죄 더 이상 위법에 아닌 국왕에 대한 도전이라 명시하였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틀린 말인데. 이 부분이죠. 헨리 필딩. 헨리 1세죠. 영국의 국왕 헨리 1세. 영국의 헨리 필딩은 도보 경찰대, 기마 경찰대, 보호가의 주자를 조직하였으며, 이 중 최초의 형사 기동대는 기마 경찰대이다. 아니죠. 보호가의 주자요. 보호가의 주자. 보호가의 주자가 최초의 형사 기동대입니다. 기마 경찰대는 뭐 경찰차, 순찰차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또 뭐 있을라나. 핑커톤은 1829년 수도경찰법을 제출, 영국의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수도경찰법을 제출한 사람은 에드워드 1세고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어야 되죠. 핑커톤은 미국 사람입니다. 또 뭐 있을라나. 찰스턴 시 경비대는 미국 경비 발달 과정에 있어서 도망 노예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업무를 실시하였다. 5.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금괴 수상을 위해서 보호가의 주자대가 적극 강화되었다. X. 보호가의 주자대는 영국에서 나왔죠. 핑커톤은 위조 지폐 사범의 검거에 공헌하여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5. 이거 오답으로 나오려면은 가끔씩 마약 사범을 검거에 공헌하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근데 그런 지문이 나오면은 보통
다른 지문이 확연히 맞게 줘요. 확연히 정답으로 주기 때문에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과학적 수사를 발전시켜 현대 프로파일링 기법에 영향을 미쳤다. 핑거톤은 맞죠? 예. 그 다음 별로 중요한 말이 없네요. 예. 테러와 같은 위급 상황은 민간 경비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오. 자, 이것도 오답으로 나오겠죠. 미국은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을 제정시켜 인력 경비를 발전시켰다. 아니죠. 기계 경비죠. 예. 방금은 제가 오답을 드린 거고 이 76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 경비를 주로 비교를 해서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연도를 확실히 해야 되고 일본에서는 무사 계급에서 그 민간 경비 체계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실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일본도 영주가 있고 지방 분권한데 무사면은 공경비라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를 뭐 무사 계급에서는 민간 경비라고 하니까 예. 아니면 이게 일본에서의 경비는 무사 계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인가? 별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자, 장병위 도쿠가와 시대 때 노동자 공급 경비 업무를 실시하는 경비업자. 노동자 공급 경비 업무로 되어 있네요. 경비 업무입니다. 경비 업무. 자, 이게 중요하죠. 626470 626470 626470 626470. 자, 세콤이 일본 회사거 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S1이라고 하는데 62년에 설립된 일본 경비 보장회사로 스웨덴 경비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설립했대요. 64년에 동경올림픽, 70년에 만국 박람회를 거치면서 일본의 민간 경비가 발달했습니다. 자, 오답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1964년 만국 박람회, 1970년 동경올림픽을 통해서 민간 경비가 발달하였다. 틀린 말이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처음에는 경비업을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가 82년도에 허가제로 바꿨어요. 저희 나라는 기계경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고 지금 저희 나라는 다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는 신고는 자기가 직접 만들고 나서 일정 기간에 저 만들었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되고 허가제는 제가 이걸 만들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업무죠. 이게 또 일본에만 있는 특수한 경비 업무거든요. 대신 이 고통 경비 업무, 민간 업무가 교통 질서 정리는 도와주는데 이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민간 경비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교통 경비 민간 업무가 있다. 5. 한국에는 교통 질서 위해 방지를 위해서 교통 경비 민간 업무를 경비업법상에 제정을 시켜 놓았다. X.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민간 경비의 발전. 자, 고대에는 자체 경비 조직이 있었다. 삼국시대는 해상 중심으로 사적 경비 조직이 있었다. 고려시대 이때부터 중요해요. 고려시대 때는 삼벌초 등의 사민간 조직이죠. 사민간 조직. 무사를 고용하는 사민간 조직. 왜냐하면 무인시대잖아요. 무인시대 때 왕이나 이런 사람보다 이 직접 돈을 주고 자기 사병력들을 키운 일들이 많아서 민간 경비가 발전했죠. 대신에 이렇게 고려시대 때 민간 경비가 발전하고 무신 정권이 힘이 세니까 조선시대 때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경비를 발달시켜야죠. 자, 62년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 납부 형태로 경비업을 납부를 해서 이게 쌀인가 군수품을 지키는 형식으로 경비업이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한국 최초의 현대적 민간 경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비업법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이 최초의 경비업을 맡은 업체가 안 나오는데 그 신변보호사 문제에서는 작년에 나왔었어요. 아산인가 어디 경비업체 이름이 나와서 이때 당시에 2개인가 3개 경비업체가 있었는데 어디 경비업체가 첫 번째로 한국의 최초 현대적 민간 경비의 시발점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 문제를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몰랐거든요. 그 정도까지 물어볼 줄은. 경비수사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62년 청원경찰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고 북한의 무장 게릴라를 방지 차원에서 산업보호 차원으로 도입이 됐어요. 원래 이전에 군대나 경찰 조직이 직접 공경비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지켰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또 경찰 인력이 많이 소모가 돼서 이제 각 건물주들한테 국가 중요시설의 사업주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제 고용해서 써라, 경찰들을 직접 고용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76년에는 용역경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78년에는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고 핵심은 이거죠. 868893 868893 868893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국제적 행사를 거치면 특징이 있어요. 경비업이 발달을 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거는 다 한국 사람이면 다 아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설명 안 할게요. 80년대에 국제적 행사를 하면서 기계 경비가 발달됐습니다. 단 아직까지 인력 경비에 더 의존을 해요. 왜 그러냐? 기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굉장히 심해요. 뭐 설정 같은 걸 안 해놓고 단순히 기계 경비 자체의 100%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이게 오보일 확률이 25%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계 경비 업체에서 뭐 설정을 하고 어떻게 일정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그 센서 작동률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 기술로 오후 감지, 오후 경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력 경비에 더 의존하고 있답니다. 또 인력 경비가 좋은 점이 또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력 경비에 더 의존하고 있어요. S1이 한국 세콤을 S1으로 상호 변경했다고.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1997년 경비지도사 시험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99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했고요. 이걸 보통 꼬아서 내더라고요. 1999년 경비지도사 시험을 최초로 시행했다. 틀린 말이죠. 2000년도에 특수경비제도가 도입됐어요. 이 때문에 이제 기존에 62년부터 도입되어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던 청양경찰과 이원화 문제가 대두됐죠. 청양경찰은 돈이 많이 들고 특수경비는 용역경비업체로부터 위탁해서 도급을 맡겨서 경비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싸죠. 2000년도에는 기계경비업을 허가제로 실시했고요. 이게 중요하죠. 2010년도 민간소망교도소를 설립하였다. 2013년도 집단민원 현장 개념이 추가됐네요. 네. OX로 한번 가볼까요? OX 가기 전에 그거 안 갔네. 1분 쉬어가는 시간을 안 가졌네. 파일이나 이런 게 다 손으로 써놔가지고. 이거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기계 경비에 대해서 깔짝 설명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력 경비가 추세라고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어서 드론이나 아니면은 뭐 S1 같은 경우에는 5G 상용화를 해서 직접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가 직접 집의 경비 현황을 살펴보더라고요. 뭐 재난이 있나 없나, 안에 강아지는 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휴대폰으로 실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기계 경비가 앞으로도 발전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2021년 23회 경비지도사 시험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강의나 제가 준비한 자료들도 유통기한이 아마 이제 올해 내년이 끝나면은 일정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문에 뭐 경비업 종사자나 공경비 하실 분들은 드론 자격증이나 드론에 관한 지식, 뭐 4차 산업혁명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죠. 다시 OX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해이안 시대의 무사 계급에서 일본의 민간 경비 역사를 찾을 수 있죠. 1962년에 설립된 일본의 세콤은 우리나라 경비업체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한국을 거쳐서 중국의
영향을 미쳤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죠. 다 일본이 선두주자였죠. 아시아권에서는. 또 재밌는 문제가 또 뭐 있으려나? 예, 이것도 틀린 문제죠. 1970년 동경올림픽이 아니라 64년인가? 예, 64년으로 기억하는데 아 맞았어요. 예. 64년, 70년. 예, 72년도에는 경비업법이 바뀌었는데 좀 이렇게 연도를 바꿔서 문제를 내봤어요. 예. 일본의 교통경비업무는 법적 효력이 강하다. 아니죠. 민간 경비업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한국 경비 조직의 최초의 출현은 삼국시대에서 시작된다. 아니죠. 고조선 옛날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민간 경비 조직 느낌? 본격적인 개념인가? 잠시만요. 예. 아, 최초는 아니고 사적 경비 조직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해놨네요. 예. 어쨌든 세계화의 추세를 기억하시면은 고대에도 자체 경비 조직이 있었다라는 개념을 아시면 되세요. 예. 우리나라는 64년 군납 형태로 현대적 민간 경비가 실시되었다 최초로. 아니죠. 62년도죠. 62년도. 62년도에 또 뭐가 같이 됐나요? 예, 청원경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연도 문제라서 암기 문제라서 다 읽고 가야 되나? 잠시만요.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16년 용역경비법으로 제정되어 97년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맞나요? 97년도에 뭐가 있었죠? 경비지도사 시험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99년도는 경비업법을 바꾼 명칭이 되겠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적인 행사인 아시안게임, 올림픽, 대전 엑스포는 발달을 가져왔다. 맞는 말이죠. 자, 현재 기계 경비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예, 현재 민간 경비업에 있어서 인력 경비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설명을 안 한 개념인데, 자, 특수경비 제도가 도입됐어요. 이때 한국 천연 경찰들이 환영을 했대요. 틀렸죠? 특수경비 제도 자체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맞고, 인천국제공항을 만들 때 해외 자본을 빌려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천연경찰들을 수천 명, 수백 명 고용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나오기 때문에 특수경비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특수경비 제도를 만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고용주들이 청원경찰을 고용하지 않겠죠. 다 경비업체랑 도급을 맺고 특수경비를 고용하죠. 그러면은 청원경찰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제가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이유기도 하고 이때 면직이 불가능한 사유가 만들어지고 정년이 보장되는 제도가 추가되었나? 법 제정 연형을 보시면은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한마디로 이때 법적으로 투쟁은 못하지만 이제 전국에서 몇천 명, 수천 명의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청원경찰법을 같이 제정하면서 이제 환영 같이 도입될 수 있게끔 이원화된 체계가 나갈 수 있게끔 법적 제정을 했죠. 도입 시기 때는 확실히 청원경찰들이 환영을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청원경찰 분들은 특수경비제도를 좋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지도, 감독, 교육을 임무로 한다. 맞는 말이죠. 예, 저는 지감교 이렇게 외웠어요. 지감교. 경비업법을 배우시다 보면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셔도 경비업법에서 다 공부하실 거예요. 민간 경비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경비업법을 제공하려고 허가를 맡고자 하는 자들은 다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관할 관청에. 경찰은 사회 전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예. 왜 양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 이제 끝나겠네요. 아, 금방 하겠습니다. 예.
지위죠, 지위. 민간 경비의 지위. 자, 아까 1강에서도 1챕터에서도 말했듯이 사경비와 공경비의 차이가 있고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 자, 이게 중요하죠. 신문, 체포, 질문 등을 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공경비에서만 가능한 부분이죠. 현행범 체포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다른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에요. 예, 할 수 있는 거고 경비원에 있어서는 이게 살짝 의무 비슷한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뭐 신고나 아니면은 대처를 안 했다 하면은 그분은 계약을 어긴 거죠. 경비 계약을. 예, 이게 중요하죠. 현행범 체포는 가능한데 이게 하루인가 48시간인가 해서 그한 즉시 공경비에게 인계를 해야 하고 최대한 데리고 있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 뭐 시간까지 묻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즉시 공경비에게 인계해야 한다. 현행범을 이러한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민간인 경비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은 이제 법을 어기게 돼도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요. 정당 방위, 또 긴급 피난, 자구 행위 등의 행위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 정당 방위랑 자구 행위 뭐 이런 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정당 방위는 부정대 정의예요. 폭행일 날아오면은 제가 이거를 막는 것은 정당한 행위예요. 긴급 피난 같은 경우에는 부정대 정도 긴급 피난이 되고 정대 정도 긴급 피난이 돼요. 그러니까 폭행을 날아온다. 이거 주먹 어떻게 할 거예요? 피하는 것. 이것도 긴급 피난이 되죠. 정대 정. 그러니까 가령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사고 현장이 있어요. 이거를 피했어요. 운전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안 되나? 어떤 느낌으로 설명해드려야 되지 이거는? 정대정인데 부정대정이 내가 불법으로 주먹을 맞을 때 내가 피하는 것을 긴급피난. 내가 주먹을 맞을 때 나도 이에 맞춰서 주먹을 날리는 것은 정당 방위. 긴급피난에서 그죠. 부정대정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불법적으로 날아오는 주먹에 맞서서 제가 또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행해진 행위는 부정인데 제가 날린 부정에 맞서서 주먹을 날린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죠. 또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피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정대 정 관계죠. 자구 행위는 스스로 구제하는 행위로 이제 제가 2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도주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에게 법적 제재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당장 눈앞에서 해외로 나르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지마 이렇게 잡고 있어야죠. 예. 이런 것을 자구 행위라고 합니다. 자, 위법성 종합이란 말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범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이걸 외우실 때 다들 구위책이라 하시더라고요. 구위책. 이거 설명이 길어졌네 여기서. 자,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투잡이 가능해요. 때문에 폭넓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비례기 분류한 민간 경비원의 지위 유형. 자, 일반 시민은 민간 경비의 고용된 경비원. 특별한 권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청경찰만 생각하면 돼요. 특별경찰 임무를 받은 민간 경비원.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국가지방직 청원경찰도 있지만 이분들도 다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 이것은 미국에만 있죠. 경찰 공무원이 부업으로 하니까.
몇 번 읽다 보면은 금방 암기되실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경비 업무가 일본에는 있으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경비처럼. 한국의 민간 경비의 지위. 이것도 나중에 경비법을 알면은 세밀하게 배우실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특수경비원이 일반 경비원과 다른 점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경비법상 무기는 권총과 소총, 총기로만 말해요. 그럼 분사기는 무기인가요? 가스 분사기? 아니에요. 가스 분사기는 장비로 분류돼요. 단봉은 무기인가요? 아니요. 단봉도 장비로 분리돼요. 단검은 무기가 아닐까요? 칼리고 날카로운데? 아니요. 칼이나 단검 같은 경우는 경비법상에서 장비 무기로 분류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일반 경비보다 조금 더 엄격해요. 특수경비는 나이 제한도 60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년 퇴직을 강제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무기 설명에 관한 사유가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인질 테러 간첩에 있어서 경고 없이 사격이 가능하고, 경비구역 안에서 감독자의 책임을 받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자,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일반 경비원은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은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공무수탁 사인이 뭔가요? 나라의 일을 민간인에게 맡길 때 그분이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돼요. 대표적인 예로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은 막 면접관으로 잘 가세요. 경찰 공무원 면접관이나 뭐 시험 출제위원으로 가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나라 일을 맡았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를 가지는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민간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설립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연인에 관한 문제가 좀 나오고, 대신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자연인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죠.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방지 못한 경우 누가? 경비원이.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자에게 너무 불리한 사항 아닌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도 조금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업자가 민법적으로 따로 이제 손해배상을 걸어야겠죠. 책임이 있다 식으로 해서 이분에게도 뭐 그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법적 책임을 물어서 경비원에게 돈을 배상받도록 해야겠죠.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게 중요해요. 뭐 고의는 당연히 가실 같은 경우에만 경비업자가 이 돈을 물려야 될 것 같은데, 고의도 경비원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무조건 경비업자가 돈을 줘야 돼요. 1차적 책임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경비 대상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OX 익히기 한번 가볼게요. 민간 경비는 공공 질서를 위해서 범죄 예방적인 부분을 수행하므로, 아니죠. 이 공경비에 관한 부분들이죠. 자, 민간 경비가 업무 도중 태만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민간 경비는 사인이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경비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겠죠. 좋은 멘트 나왔네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민간 경비가 업무 도중. 그러면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1차적 배상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경비원일까요? 경비업자일까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여기 위에 보시면은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진압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경비에게만 부여된 엄격한 권한이다. X.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행범 체포에 성공한 경우 즉시 경찰에게 그 신원을 인계하여야 한다. 5. 비례의 민간경비 분류에 의하면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에 우리나라의 처음경찰이 해당된다. X.
청원경찰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때문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 아니라 특수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원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여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므로 그 신분은 공무원이다. 아니죠. 신분 자체는 민간인이죠. 민간인.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경비적인 모습이 있으나 신분과 공경비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경비법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청원경찰은 민간인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나중에 경비법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청원경찰법을 공부하시면 와닿을 부분들입니다. 일본의 민간 경비는 교통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순수한 일반인보다는 법정 권한에 있어서 다소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민간 경비는 교통경비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간 경비업은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설립 가능하다. X.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세계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우리나라 청원경찰은 처음으로부터 직접 고용이 되므로 자체 경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오, 예, 맞는 말입니다. 경비원이 가실로 경비 대상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경비원의 고의로 경비 대상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1차적인 배상 책임은 경비원에게 있다. 아니죠. 고의 또는 과실 전부 다 1차적인 배상 책임은 경비업자가 집니다. 오늘 이제 강의가 마무리됐네요.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1챕터, 2챕터가 양이 많아서 좀 오래 가네요. 예. 오늘도 핵심 이론은 얼마 안 되죠. 또 14문제밖에 안 되는데 암기하실 사항이라서 이 부분들만 꾸준히 봐주셔도 다 암기될 거예요. 네.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 다음 3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